네,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섹터별 집중 분석과 전략까지 함께 보는 시간입니다. 이지환의 크로스체크 시작합니다. ISL 이지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좀 오랜만에 뵙는다 싶었더니 월요일에 출근하는 것 자체가 오랜만이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 그동안 이슈가 너무 많아져서 예,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지금 전쟁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지난 금요일에 뉴욕 증시가 급락이 좀 나왔기 때문에 나스닥이 급락이 좀 나왔기 때문에 유가 얘기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87달러까지 WTI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나 뭐 전황 이런 것들 좀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유가를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이제 키우는 것은 분명하죠. 다만 이제 유가가 지난번 그 9월달 선물옵션 만기 이후에 보면 투기적 거래가 줄어들면서 거의 투기적 거래가 유가가 90달러 선을 넘어갔을 때 차익 매물이 굉장히 쏟아졌거든요. 그러니까 90달러 이상에서는 투기적 거래가 차익 매물을 쏟아내면서 단기 고점을 형성했고 이후에 이제 공급과 관련된 이슈, 수요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왔지만 사실 이 공급과 관련된 이슈에서는 오페크 플러스에서 지금 현재 자발적 감산을 하고 있는 사우디와 러시아가 언제까지 이제 이런 자발적 감산이 지속될 것이냐 여부는 사실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9월까지 예정되어 있던 부분이 12월까지 연기는 되었지만 사실 여기서 이제 변수가 좀 생겼죠. 뭐냐면 러시아가 사우디의 100만 배럴 자발적 감소에 호응을 해서 50만 배럴 자발적 감소를 했는데 이게 이번에 이제 말이 바뀌었죠. 30만 배럴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유가가 투기적 거래 세력 쪽에서 90불대 위에서 단기적 차익 거래를 실행하는 중요한 계기가 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또 사우디가 미국과의 상위 방위 조약을 체결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내년부터 유가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유동적인 입장을 좀 취했죠. 그러니까 이건 미국과의 협상에서 강원 전략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사실 지금 현재 오페크 플러스에서 나오고 있는 자발적 감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언제든지 줄어들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유가가 단기적으로 90달러 이상에서는 고점을 형성한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될 시점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변수가 좀 부담이 되었는데 네. 이 두 국가가 직접적인 산유국은 아니지만 일단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이번에 동결자금 해제와 인질 석방이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 증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었고 그쵸. 실제로 이란은 지금 원유 생산량이나 원유 수출량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월 40만 50만 배럴에서 지금은 한 3분의 1 이상이 지금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어느 정도 용인해주지 않으면은 나올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지금 나왔고 실제로 이란의 원유 수출 그 선적들을 보통 이란은 제재 때문에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타국의 배를 이제 빌려서 나는 이제 유령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지난달부터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느 정도 원유 가격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란의 증산을 용인했다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네네.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로 상당히 이제 불투명해졌죠. 난감해졌죠. 미국 그렇죠. 입장에서도.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다시 이란의 그 자금을 동결한다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지난주 금요일 날 유가가 상승하는 데는 이 부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돈을 유출해 갔던 부분이 사실 바로 이란으로 입금된 게 아니라 카타르 은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미국이 다시 동결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란과 미국의 사태가 다시 악화되는 부분에서 이란산 원유 증산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이 부분의 유가를 단기적으로 또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태가 직접적인 원유 생산국은 아니더라도 이란의 증산 분량을 놓고 지금은 감론을박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미국의 강원 정책에 의해서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유가의 등락은 80불대에서 90불대 중반까지는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변동성이 계속해서 불규칙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확전 가능성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이란이 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을 활용해서 유가를 좀 내리려고 했던 정책에 파열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지금 당장 유가는 80달러에서 90달러 중반 정도의 오르내림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열어두시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로 원치 않는 그런 확전 우려까지 불거진다면 정말 뭐 유가 100달러 여기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어찌됐든 지금 불확실성이 좀 산적한 구간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주말 동안에 발표됐던 경제 지표를 보니까 우리가 좀 그렸던 그림이 좀 나오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소비 둔화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좀 커졌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일단 이제 지금 현재 채권 금리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예. 고금리에 대한 이제 압박이 조금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부분은 단기와 장기적인 시각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까지 나오면서 금리에 의해서 유가까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어쨌든 소비 심리가 둔화되고 있고 이 부분이 고금리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경기와 관련되어 있는 지표들을 보면 오늘 이제 소비 심리 지수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지만 다른 경기 지표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조업 지표가 3회 연속 지금 현재 반전을 하고 있고 예. GDP가 상향 조정되고 기업들의 EPS는 내년 2분기 정도까지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물 지표는 지금 괜찮은데 서베이 지표나 사이클 지표가 상당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다라는 부분인데 그건 이제 시차가 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실물 지표가 좀 전환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서베이나 사이클 지표가 그 다음에 따라오는데 이 서베이나 사이클 지표가 최근에 이제 반전을 좀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은 좀 긍정적인 요소인데 다만 지금 이제 금리가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채권 금리를 보면 올 4분기가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으로 보면 약 5.5% 정도까지 해서 여기가 정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4분기에 이 정점론에 들어갈 때 금리에 대한 공포는 아마 가장 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이 금리 정점론에 들어갈 때 금리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커지지만 예를 든다면 이번 10월 30일 그 FMCA에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중단에 대한 부분이 과시화되면 금리는 또 완만하게 과거의 사례를 보면 내려갔던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 정점론에서 금리가 가장 공포스럽게 다가오지만 오히려 금리 인상 중단이 가시화되면 정점론 이후에 금리는 좀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고금리보다는 중금리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금리와 유가, 특히 유가는 조금 우리가 공급적인 측면을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요적인 측면을 좀 본다면 ISM 제조업 지표가 1% 정도 오르면 유가는 한 6% 정도 오르거든요.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는데 지금 이제 ISM 제조업 지표가 지금 이제 49대를 넘어가면서 50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3회 연속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유가에 대한 부담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증시를 압박하고 경기를 위축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경기가 좀 좋아지거나 혹은 어느 정도 경기에 반영해서 수요가 나오는 것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10월 달에 이 금리 정점론에서 아마 증시는 가장 크게 민감하게 반응할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기회를 좀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시각을 잘 균형 잡히게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매일매일 주식시장을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 금리와 유가를 매일 체크를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다. 변동성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단 시나리오에 넣어두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부분은 좀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주말 사이에 금융주들이 먼저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이제 금융주 실적이 좀 상당히 잘 나왔죠. 그래서 네. 금요일 날 기술적 위주의 조정을 좀 받는 증시에서도 이 금융주들이 실적이 잘 나오면서 다우지수는 그래도 플러스권을 유지를 했습니다. 금융주들이 실적이 잘 나온 이유는 뭐 사실은 좀 예측됐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그 JP 모건이나 웰스파고 다 실적이 좀 괜찮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매출액도 예상을 좀 뛰어넘었고 영업이익도 좀 높았고 JP 모건 같은 경우도 순이익도 특히 이제 35% 이상 늘어나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적이 외형도 좋았고 내실도 좋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금리가 고공행진을 하면 예대 마진 차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수익인 예대 마진의 확대에 의해서 수익은 일단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대손 충당금이 이번 분기에서는
가능성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분기 때 미국의 지역은행들의 노이즈가 나오면서 기업들의 2분기 때 그 은행주들이 대부분 대손 충당금이 상당히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실적을 좀 압박했는데 이번 분기는 대손 충당금이 줄어들면서 또 순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계기도 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주 은행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은행 발표를 하고 있는 실적을 보면 오히려 2분기 때 지역은행들이 위축되면서 지역은행들을 어떻게 보면 알짜 사업부를 많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은 3분기에 안정화되면서 실적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주면서 대형 은행들은 지금 현재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 이 예대 마진의 확대와 고금리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은행주들은 실적이 당분간은 계속해서 좋을 것으로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나 혹은 미국과 지역은행들에 대해서 또 노이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대손 충당금이 계속해서 좀 변수로 작용할 것 같고 대손 충당금 여부에 따라서 순이익 차는 꽤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되 은행주들은 이 고금리 상황에서의 어떤 변수들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금리가 뭐 기본적으로는 은행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변동성이 커질 경우에는 계속 압박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타이밍 잘못 맞추면 또 예대 마진이 또 상할 수가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이런 변동성 금융주에게도 좀 해당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반도체 쪽은 좀 어떨까요? 지난 주말에 특히나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주의 낙폭이 좀 컸었거든요. 전쟁 이슈랑 반도체 공급망에 영향이 좀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연관을 지어서 이스라엘의 뭐 지사나 지점과 연계되어서 엔비디아도 지사가 있고 삼성전자도 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크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크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이어지고 난 이후에 보시면은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쪽은 어느 정도 저점론이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공공행진했던 시스템 반도체, 특히 AI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좀 시각이 좋았는데요. 특히 AI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가이던스가 계속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다면 지금 AI 반도체 시장 자체가 보신 것처럼 워낙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논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지난주에 미국의 제재 조치를 좀 피해갈 수 있는 중국의 장비 공급이나 부품 공급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좀 획득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되는데 반면에 지금 미국에서는 그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은 오히려 중국 수출에 대해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뉴스들이 10월 초에 쏟아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이 부분을 피해갔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이 꾸준히 늘어서 지금 이제 30억 달러를 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우려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중국에 많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를 좀 압박할 수 있고 특히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주가 조정을 계속 꽤 받고 있는데 역시 중국과 관련해서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제재를 피해갔습니다. 다만 지금 미국의 신축 중인 공장이 굉장히 공정이 느린데 이걸 두고 최근에 이제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현재 TSMC가 미국 공장 진출을 늦추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기술을 유출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뉴스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이 TSMC의 변동성을 좀 키우는 요소고 주가를 좀 저해하는 부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반도체는 AI 반도체를 비롯해서 실적이 상당히 우상향되는 부분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저점을 형성해 가는 부분은 맞지만 개별 기업별로 단기 모멘텀이나 이슈가 좀 다를 수 있다는 부분이 주가를 지금 이제 좀 차별화시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이분법 시각으로 접근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그것보다는 AI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반도체 이렇게 좀 나누는 게 단기적으로는 주가를 판별하시는 데 좀 편할 것 같고 이번 만약에 10월달 조정 구간에서 이 AI 반도체가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하면 이때는 오히려 더 내년 올 4분기와 내년 1분기를 놓고
추가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로 좀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반도체도 그렇고 뭐 유가와 금리 전망을 들어봐도 그렇고 지금은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또 시장을 봐야 되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이번 주 전략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꾸려가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미국 증시가 그 지지난주부터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좀 하락을 했지만 상승했던 배경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지난주 상승했던 그 조정의 바닥을 좀 잡았던 배경에는 보시면은 고용 지표가 굉장히 뭐 서프라이즈가 나오거나 물가 지표가 상당히 노이즈가 있거나 여기에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로 시장학적 리스크가 나오거나 그쵸.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경우 각각의 경우가 과거의 사례는 주가를 상당히 크게 조정 압박을 줬던 요소들인데 이걸 극복하고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은 일단 가격 조정의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금요일날 이제 대밀리는 것처럼 조정의 바닥을 잡더라도 이 부분이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때문에 바로 상승으로 전환될지 아니면 기간 조정을 좀 거쳐야 되는지 여부는 이번 주에 아마 판별이 될 건데 제가 볼 때는 바로 상승하기보다는 기간 조정을 좀 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지금 국제 수익률이 공공행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식에 접근하는 투자자들은 이 국제 수익률을 뛰어넘는 섹터와 뛰어넘지 못하는 섹터를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번 4분기부터 갈리게 되는데 이런 현상은 과거의 금리 인상 중단 시기에 항상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부분 기술주, 성장주 위주의 구조적 성장세를 가진 섹터들이 항상 이 국제 수익률을 상회했고 S&P 500에 관련되어 있는 대부분의 경기 관련 종목은 국제 수익률을 하회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보면 주가는 극과 극으로 나눌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 만약에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구조적 성장세를 가진 IT 성장주 쪽으로 일단은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주 그리고 구조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 포커스를 좀 맞추자라는 마지막 말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ISL 이지환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